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용 열차로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고요. 지금은 러시아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내일 열릴 북러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김정은 위원장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서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국경을 막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러시아 언론에서 한 11시 정도에 이제 러시아 시간입니다.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 10시 40분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 40분 정도에 러시아 국경을 통과했고요. 지금은 핫산역에 도착해서 환영 행사로 꽃다발을 받았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잠깐 경유할 만한 곳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일단 중국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아마 국경을 넘어가는데 10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거든요. 북한의 철도 상황이 시속 30-4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논스톱으로 멈추지 않고 바로 국경을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동해안 라인으로 해서 동해선으로 나선을 지나서 바로 핫산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낮은 네, 당초 예상으로는 나선 지역에서 잠깐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바로 그냥 국경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핫산역에 북러 우호의 집이라고 예전에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시대 때 자꾸 이렇게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그곳을 꼭 들려서 환영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과거 그런 관행을 반복하겠죠. 결국 그 지역이 뭐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김일성이 빨치산 운동을 하고 러시아 쪽에 피신가 있었을 때나 그것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항상 그 지역에 방문했고, 아까 그 경유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러시아 방문했을 때 중국을 경유해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또 밟지 않느냐 했지만 이번에는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실무형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바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산역에서 나름 자기의 선대에서 했던 행사를 해가면서 그것이 곧 북한에게 있어서는 정통성이니까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합니다. 예, 북한이 밝힌 수행단 면면을 좀 보면 김평애 우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눈에 네. 띄는 것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눈에 지금 여기에 언급이 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네. 항상 해외 방문을 할 때는 동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좀 이번에 비중을 좀 낮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한 하노이 회담에 대한 어떤 뭐 책임 추궁이 아니냐 이런 그 예상들도 있는데, 이번에 김영철만 안 간 게 아니라 리수용 부위원장도 안 갔거든요. 리수용 부위원장은 누구냐면은 이제 뭐 나이가 80입니다만은 스위스 유학 당시 김정은 위원장 유학 당시 스위스 대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리수용 위원장도 중국을 갈 때나 또 북미 정상회담 때 늘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안 갔어요. 그리고 전 외무상입니다. 리수용도. 그러니까 김영철과 리수용이 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어떤 그 하노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비중을 좀 낮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을 앞으로 상대할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 활동하지 않았던 미국을 전담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내일 확대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러시아 측도 누가 가는지 발표를 했어요. 교통, 에너지 관련 장차관이 지금 동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확대회담 그 좌석 배치를 보면 일단 외교 관료들도 들어갈 거고요.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지 그걸 보면 어떤 의제가 다를지도 알 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핵심 안건은 핵 문제, 러시아 외무성에서 핵 문제를 주로 다루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경제협력 부분이 논의될 거라는 양대 주제고, 에너지 부분이 아마 북한이 이번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사실 그거 말고도 노동 문제도 이렇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뭐 아마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이제 참석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리용호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고, 그 경제 부분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안건은 결국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 성명은 없다고 이렇게 러시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단독 뭐 언론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부분을 러시아가 얼마나 지지를 해줄 것인가, 일부 지지해 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발표했던 러시아의 성명 등을 보면은 북한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를 나름 의미 있는 비핵화 선행 조치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르는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해주면은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러시아가 지지해주는 모습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경제 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묘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러시아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을 합의하거나 발표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물밑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 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북한이 노동자를 러시아 쪽에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 물밑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이제 북한으로서도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렘린궁이 밝혔었던 핵심 의제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정치 외교적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의 해결도 포함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는 건가요? 결국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협력 부분이 있을 것이고, 러시아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경제 협력을 공식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것은 예. 유엔 제재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강조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러한 경제 협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난 주말에 러시아에 파견해서 논의를 했을 거고요. 네. 따라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부분은 상당히 축소돼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다. 네. 다만 물밑으로는 뭐 에너지 담당 장관들이 포함된 것처럼 북한을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뭐 자연스럽게 의지와도 관련된 이 얘기인데 네. 집권이의 첫 러시아 방문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 결렬 첫 해외 방문지가 러시아고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회에서 재추도 됐고요. 예. 예, 러시아를 택한 이유, 또 이 시기에 가는 이유, 의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교통편만 좋았으면은 벌써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스크바까지 갈 여건은 못 되고, 그래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왔을 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를 여행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나라를 가고 싶어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이 바로 그 차관보죠, 마크 램퍼트를 베이징과 모스크바로 보낸 적이 있었고, 방금 신 센터장님 말씀대로 스티븐 비건이 최근에 다시 모스크바를 다녀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엔 안보리는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죠. 미국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갖는지는 미국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러 간의 1대1 회담을 장려하고 적극 후원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북미 간의 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도 분명히 목소리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과 중거리 핵협정도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기 시작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기에 좀 북한에서 요구할 여러 가지 의제들 중에서 네. 최근에 있었던 북한 노동자들 비자 연장 문제, 여기에 있어서 북한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라고 제가 볼 보십니까? 때는 그런 걸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북한이 요구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작은 문제에 지금 매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역할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요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의제가 중심이 될 것이고, 큰 틀에서의 뭐 지지를 원하는 그렇죠. 자리일 것이다. 경제적이라고 예. 한다면 러시아가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나중에 남북한이 철도도로 연결하고 가스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거는 제재가 해결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예, 이렇게 신 보여집니다.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외 북한 근로자, 이게 외화벌이의 큰 하나의 소스 원천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뭐 그런 관련 논의가 있고 직접 요청을 하고 한다면 또 어떤 대답을 할지,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이야기는 반드시 북한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보고요. 러시아의 입장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올 연말까지 해외 노동자를 다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돌려보낸다고 봐요. 하지만 북한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노동자 비자, 취업 비자를 통한 북한 노동자는 돌려보내겠지만 뭐 단기 체류 비자라든가 학생 비자 등을 통한 편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물밑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게 있어서 지금 해외 체류 노동자가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이 모든 교역이 차단당한 상태에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수단이 해외 체류 노동자거든요. 네. 러시아의 경우 많았을 땐 3만 명 이상이고 지금도 1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달러원이 끊겨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에 취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북한을 배려하는 행동은 있을 것이다. 러시아도 그 국동 시베리아 개발 교역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북한의 그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은요, 현재 동북아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려할 때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뭐 중국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뭐 동북 삼성에 근무하면 한 800불 정도가 월급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북한 노동자는 그거보다 훨씬 양질이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300불 정도면은 충분히 고용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활용하고 싶은 경제적 욕구는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요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일지 대충 좀 짚어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북러 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이번 회담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건 뭘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러시아는 어쨌든 그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세계에서의 위상을 다시 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극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앞으로 그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봤을 때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향후에 러시아가 그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안보리에서의 영향력을 그만큼 넓힐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물론 이제 중국에서 열리는 그 1대1로의 정상 포럼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합니다만은 푸틴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회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각국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미국도 러시아가 상당히 껄끄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거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러시아가 한 발 물러서져 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아산 플래넘이라는 큰 회의를 해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 예. 와 있고 네. 저도 뭐 어제 뭐 한 20명 이상의 미국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왜냐하면 미국도 러시아는 함부로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 대통령이 때로는 미국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혹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엇박자가 드러날까 하는 우려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비건 대표도 파견하고 하면서 러시아 측을 달래고 가능하면 이 제재 틀 자체는 존중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시기에도 러시아가 이런 북미 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느 정도 결렬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독자 노선을 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의 독자 노선,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사실 북러 간에는 중국과 달리 교역량이 많지 않습니다. 뭐 최근에는 만어도 1억 달러를 넘지 않았고요. 뭐 최근에 작년 제재 이후에는 5천만 달러도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예. 뭐 중국하고는 수십억 달러 규모거든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질적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교적인 러시아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지지할 경우 미국에게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잘 안 된 걸 어느 정도 이제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러시아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우리 지도자 동지를 믿어보자. 아마 그런 메시지가 강하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상당히 앞서서 보통 하루 전인데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북러 삼각 협력이랄지 또 신동방 정책이랄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걸 잘 구해내려면 러시아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다음에 또 북한과의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네. 이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가 바라는 건 어쨌든 그 북한이 비핵화를 신속하게 해서 우리 그 새로운 어떤 그 한반도의 경제 동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즉 평화가 바로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기를 가장 희망할 텐데 예. 북한의 외교가 그동안 미국에 일방적으로 집중돼 있었죠. 또 중국과는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미국과의 관계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북한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북한이 명확하게 비핵화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비핵화라는 건 북한이 없앴다고만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신뢰할 때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이 중국 이외에 러시아 또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앞으로 북한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과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주변 여러 나라와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하나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난 월요일에 해리스 대사가 했었던 발언이 있어서 그게 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사했던 굿 이너프 딜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좀 정보 공유가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미국하고 협조할 때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창구가 주한 미국 대사관이거든요. 예. 그것을 통해서 미국 국무부, 미국 백악관에 전달하는 그런 소통 창구를 맡고 있는 우리 해리스 대사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건 네, 이해가 안 모른다고 되는 했어요. 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정부가 청와대 차원에서 백악관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 배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일단은 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네. 아직 정정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일 거라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 못하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백악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쪽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결국 백악관도 의사결정할 때 어디를 물어보냐면 주한미국 대사관에게 물어보거든요. 그것에 네. 대해서 한국 여론은 어떤지. 근데 이쪽에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면 미국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이라도 가서 미국 측에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굿이너프 딜을 하고 있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면 원래 외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충격을 예. 받았다고 한 건데 그러면은 뭐 협조가 잘 되고 있다. 뭐 유익한 우리 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듣는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 최소한 이 정도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좀 생각합니다. 불만을 표현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은 액면 그대로 보면 약간의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마 청와대와 백악관의 직접 소통 과정에서 해리스 대사가 배제됐거나 또는 정말로 우리 정부가 미 측의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언론에다가 먼저 이걸 이야기한 것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외교를 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외교부도 이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서 한미가 각급 그 레벨을 맞게 비핵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일 모레 이제 판문점 선언 1주년 아니겠습니까? 네. 4월 27일입니다. 네. 뭔가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북측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에 뭐 달라진 게 있는지 네, 남북 관계 진전 여러 가지 남북 군사 협력 관계도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정말 이렇게 차차 진행되고 있다는 그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답답하거든요. 네. 1주년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어떤 우리의 요구에도 호응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이 조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그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두 달 가까이 북한이 좀 침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방금 그 말씀하신 그 해리슨 네. 대사의 해리스, 그 네. 태도는 매우 불쾌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설령 자신이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외교적인 도발이거든요. 이런 상태는 우리 정부가 그대로 놔서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한미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할 때 해리슨 대사 이런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다. 근데 지난번에 취임해가지고 저기 그 외무장관, 국방장관 다 만났잖아요. 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가 안 된 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 정부도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설령 모른다면은 자신이 알려고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그 매우 불쾌한 외교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 북측에 참가해달라고 통보를 했지만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선전 매체에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거든요. 남북 관계 자주적 해결을 강조하는 듯한 의미가 많았는데 이렇게 우리 측에 대답은 하지 않는데 선전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뭐 북한의 선전 매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다 전달하는 거다. 그렇지만 뭐 북한 당국이 움직이는 것은 약간 다른 고려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선전 매체들은 뭐 이렇게 약간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7 뭐 공동 행사 준비가 조금 약간 이제 시간 제약상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우리 나름대로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게 문을 열어두면서 변화를 견인하려는 그런 입장을 북한의 말에 흔들리다 보면은요 우리의 정책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되게 나가라 그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화 3개국 순방하고 이제 어제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공개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사 얘기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사 파견을 통해서 뭔가 접촉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아마 지금 뭐 과거에는 특사가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청와대하고 평양하고는 그 핫라인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특사 이상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북한을 언제든 누구나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보기관이든 또 정부 부처든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굳이 특사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북한과 접촉해서 대화의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면 특별한 의제가 있을 때 할 텐데 지금은 의제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우리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뭐 굳이 특사가 아니더라도 대화 채널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한 의지를 좀 더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느냐 뭐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고요. 또 내일 있을 북러 정상회담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